세상이 등을 돌렸다고 믿었던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이름보다 빚 4천만 원짜리 신부라는 말이 먼저 따라붙던 여자였습니다. 조지아의 산골에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겨울, 저는 가족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김해의 한 작은 버스터미널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자는 결혼중개업소가 말한 돈 많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굳은 손, 그리고 첫마디가 춥죠, 배고프죠? 였던 사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살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질투와 음모를 불러올 줄은요.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래일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조지아 카이티 지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도밭이 펼쳐진 언덕 아래 저희 집은 대대로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지만 몸이 약하셨습니다. 제가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신장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고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마을 병원에서 간병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집에서 포도밭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원비, 약값, 그리고 밀린 대출까지. 빚은 이미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집에는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셨고 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척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한국으로 시집가면 빚이 정리된대.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어떻게 빚을 갚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언니는 중개업소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신부 소개비로 내 빚을 대신 갚아준대. 대신 넌 한국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몸값이 4천만 원이라는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말렸습니다. 안 돼, 엘레나. 너까지 잃을 순 없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방법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마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한국? 거긴 지옥이야. 넌 노예가 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지옥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 풍경일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이 저를 김해행 버스에 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 저는 긴장했습니다. 돈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될 거라고 들었으니까요. 큰 집, 좋은 차, 그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김해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선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엘레나 바실리에바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박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 짐을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무겁지 않냐고 물으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그는 자판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아서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춥죠? 배고프죠?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고 공항에서 버스까지 오는 내내 떨고 있었으니까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차에 타자 박준혁은 히터를 최대로 틀어줬습니다. 무서우면 천천히 갑시다.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 갖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천히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친절은 거짓말의 시작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친절합니다. 박준혁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차는 김해 외곽의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크지도 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박준혁은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끝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거실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소파,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베란다. 박준혁은 제게 한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긴 당신 방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따로 방이 있다고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더 큰 두려움일까요? 첫날 밤 저는 제 방문을 잠그고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김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나가보니 박준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작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젓가락은 놓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쓸 줄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숟가락으로 드세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박준혁은 말없이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배우세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했네요, 엘레나 씨.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무슨 무사입니까? 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조지아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착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조심해, 엘레나. 힘들면 바로 말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든지 아닌지조차 모르겠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은 매일 아침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했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사가 칭찬이 되는 걸까요?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고 음식을 남겨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왜 저한테 친절하세요? 박준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절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니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문을 잠그지 않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이 또 말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했네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제가 무사한 게 진짜 기쁜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준혁이 저를 김해 다문화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배울 수 있어요. 무료예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저처럼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고 수업은 쉬웠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투이였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이요. 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년 됐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투이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면 소리 지르고 돈 관리도 다 해요. 통장도 제 거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여성도 끼어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하고 제가 뭘 해도 틀렸대요. 또 다른 여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았어요. 한 번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술도 안 마셨고 소리도 안 질렀고 손도 안 댔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박준혁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운이 좋은 걸까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여성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남편 믿지 마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착해요. 그러다가 바뀌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친절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정미라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예전에 국제결혼 중개업소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장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김해에 살면서 외국인 신부들을 돕는다고 자처했습니다. 정미라는 다문화센터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친절한 척하며 여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도 그녀에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던 저에게 누군가 도움을 준다는 게 반가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는 제 일상을 너무 자세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월급 얼마 받아요? 통장은 누가 관리해요? 외출할 때 허락받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박준혁 씨가 다 알아서 해요. 정미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안 돼요. 당신 돈도 당신이 관리해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돈이요? 당연하죠. 당신도 일하면 월급 받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저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정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외국 신부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바보처럼 당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감사와 바보 사이, 저는 어디쯤일까요? 며칠 뒤 정미라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엘레나 씨, 남편이 돈 어디 쓰는지 확인해 봤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확인해요? 혹시 몰라요. 다른 여자한테 쓸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박준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계속 의심을 심었습니다. 당신 순진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어느 날 정미라가 제 핸드폰을 보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기 많아요. 제가 확인해 줄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박준혁에게 연락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준혁이 퇴근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라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당신 가족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얼마나 알고 있냐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제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그날 밤 정미라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남자 곧 당신 버릴 거예요. 빚쟁이 신부 누가 오래 데리고 있겠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까요? 박준혁의 친절이 언젠가 끝날까요?
정미라의 공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조지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니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친척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엘레나, 나 니카야. 기억나? 저는 기억했습니다. 니카는 조지아에서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뜯어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내가 한국 간 거 들었어. 잘 지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니카는 웃었습니다. 불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외국 여자 데려가서 노예처럼 부린다며? 너도 그러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박준혁 씨는 착해요. 그래? 그럼 돈은 많이 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니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가족빚 아직 안 갚았잖아. 한국 남편한테 돈 더 받아. 그들은 부자야.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니카는 끈질겼습니다. 엘레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한국에서 문제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너 구해줄게. 며칠 뒤 니카가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조지아 언론에 팔 수 있어. 한국에서 고생하는 여자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돈 되잖아. 너도 돈 받고 나도 돈 받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만 니카는 협박했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내 가족한테 갈 거야. 아버지 병원비 더 필요하다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만으로도 제 심장이 조였습니다. 니카는 정확히 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지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엘레나,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 계셔. 급히 수술이 필요하대.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준혁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 아버지가 다시 쓰러졌고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이미 빚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니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남편 돈 많잖아. 더 받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준혁에게 말할까요? 아니면 니카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준혁에게 말하지 않기로요. 대신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조지아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아버지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800만 원. 박준혁이 몇 달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박준혁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켜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제 계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계좌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준혁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레나 씨, 나와주실래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수술이 필요해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시청역 은행부터 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대출 받아야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저 때문에 빚지면 안 돼요. 저는 이미 당신한테 빚진 사람이잖아요. 박준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족. 저를 가족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직장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정미라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미라가 박준혁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는 걸. 박준혁 씨 아내가 돈 문제로 힘들어해요. 혹시 월급 문제 있나요?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그날 퇴근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더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미라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다음 날부터 야간 근무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했습니다. 버스 정비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공구를 들고 차 밑에 들어가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소리,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 어느 날 아침 저는 화장실 세면대에 핏자국이 묻어 있는 걸 봤습니다. 박준혁의 손을 보니 손가락 여러 개의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다쳤어요? 박준혁은 손을 숨겼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이런 거 흔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리려고 박준혁이 다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준혁은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차고지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돈 더 벌어야 해요. 저는 말렸습니다. 쉬어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을 때 더 힘든 일도 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갔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준혁은 차고지에서 쓰러졌습니다.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엘레나 씨, 박준혁 씨가 병원에 계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박준혁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며칠 쉬셔야 해요. 저는 박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박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왜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러다 죽어요. 그만해요. 박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박준혁에게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준혁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려 했습니다. 사실 나는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준혁이 무슨 말을 할까요? 박준혁은 침대에 앉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빚쟁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준혁이 빚쟁이였다고요. 25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어요. 빚이 2억이 넘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억이라니.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공사장, 공장 가리지 않고 일했죠. 박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머니는 친척집으로 가셨고 동생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았어요. 박준혁은 손을 펴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10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또 빚을 지려고 해요? 박준혁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돈으로 평가되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배웠어요. 채권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아끼던 반지도 아버지의 시계도요.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돈 못 갚는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피했어요. 저는 박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만약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 그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요. 박준혁은 제 눈을 봤습니다. 엘레나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짐을 지고 있구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무섭지 않게요. 박준혁의 고백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빚쟁이 신부가 아니라 엘레나라는 이름으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박준혁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준혁 씨. 박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네, 엘레나 씨.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니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너를 산 증거가 있어. 곧 공개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니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니카의 협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조지아 현지에서 제 이야기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자가 가난한 조지아 여성을 돈으로 샀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자칭 인권활동가라며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런 국제 결혼은 현대판 인신매매입니다. 저는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니카는 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가짜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속았습니다. 불쌍한 엘레나를 도와주자며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니카가 다 가로챘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미라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김해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남편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구청에서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혹시 제가 추방당하는 건 아닐까요? 박준혁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증거는 남아요. 시스템은 거짓말 못해요. 그는 은행, 병원, 구청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내역, 병원 영수증, 통화 녹취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행정의 힘을 받습니다.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민원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미라의 거짓말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조지아 가서 엘레나 가족 만나볼게요. 진실을 밝혀야죠.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정미라가 제 가족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요. 뭐라고요? 조지아로 가요. 혼자 보내면 또 누가 흔들 거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위해 조지아까지 가겠다고요. 하지만 비행기표는 비쌌고 박준혁은 이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무급휴가 내면 돼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저를 위해 희생할 작정인가요? 우리는 조지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박준혁은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엘레나야.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박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딸을 팔아버렸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박준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아버님, 딸을 판 게 아니라 살리신 겁니다. 저는 엘레나 씨를 데려온 게 아니라 만난 겁니다.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박준혁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니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미라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니카가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가 엘레나를 샀어요. 증거 있어요. 정미라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이 여자는 돈 때문에 왔어요. 사랑 같은 건 없어요. 저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병원 영수증,
통화 녹취, 구청 확인서. 모든 증거였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박준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엘레나 씨 가족에게 보낸 돈은 모두 병원비입니다. 여기 영수증 있습니다. 니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정미라 씨가 퍼뜨린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기 구청 조사 결과 있습니다. 정미라가 당황했습니다. 박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니카 씨가 모은 후원금은 엘레나 씨에게 한 푼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조지아 은행 기록 있습니다. 니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꼼꼼한 행정 시스템이 모든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찰이 불려왔습니다. 니카와 정미라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박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지아에서 돌아온 뒤 저희 이야기가 한국에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SNS에 올렸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내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현금 후원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대신 엘레나 씨 고향 마을에 의료용품을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박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용품, 약품, 그리고 작은 이동진료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조지아 마을에 이동진료소가 생겼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과 상담을 맡았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한국은 지옥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박준혁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버스 정비 기사였고 여전히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엘레나 씨, 오늘도 무사했네요. 하지만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준혁 씨. 그 말에 박준혁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가족의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더 이상 빚쟁이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엘레나 바실리에바였습니다. 어느 날 정미라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들 절대 편히 못 살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편히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지아 마을에서 또 다른 여성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엘레나, 나도 한국 가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타마라였습니다. 22살 조지아 트빌리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두 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타마라는 식당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처럼 한국 가면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타마라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한국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곳. 저는 타마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마라, 한국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개업소의 거짓말, 정미라 같은 사람들의 존재, 니카 같은 브로커들의 위험. 하지만 동시에 박준혁 같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한국 남자가 착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타마라는 울었습니다. 무서워요, 엘레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저는 박준혁과 상의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레나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는 타마라를 위해 합법적인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다문화센터에 연락하고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알아보고 무엇보다 타마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주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타마라는 한국어를 미리 배우기 시작했고 영상통화로 예비 남편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부산의 작은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5, 이혼 경력이 있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엘레나, 이 사람 믿어도 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세요. 그리고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타마라는 한국에 왔습니다. 저와 박준혁은 부산까지 가서 타마라를 만났습니다. 타마라의 남편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타마라를 대하는 태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준혁은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타마라는 엘레나 씨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잘 대해주세요. 그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마라는 가끔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힘들어요, 엘레나. 하지만 견딜만해요. 저는 타마라를 응원했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혼자 참지 마요. 어느 날 타마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부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타마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박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마라 씨에게 화풀이하는 건 안 됩니다. 그날 우리는 타마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타마라는 잠시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엘레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타마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남고 싶으면 남는 거예요. 타마라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다시 그러면 끝이에요. 타마라는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박준혁은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로서 부탁드립니다. 타마라 씨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 후로 타마라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타마라는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엘레나,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지아 마을의 이동진료소는 계속 운영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과 조지아를 오가며 두 곳을 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여전히 버스 정비기사였습니다. 승진 제안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일이 좋아요. 손으로 하는 일이 저한테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통역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온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엘레나 씨, 남편이 통장을 안 줘요. 엘레나 씨, 시어머니가 무서워요. 엘레나 씨, 고향이 그리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느 날 정미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센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씨,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미라가 사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정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딸도 국제 결혼으로 일본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저는 정미라를 봤습니다. 그녀도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분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밤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정미라를 용서했어요. 박준혁은 웃었습니다. 엘레나 씨는 강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박준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박준혁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준혁 씨.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했네요, 엘레나 씨.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무사했어요, 준혁 씨. 조지아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엘레나 아버지가 물어보시는데 언제 손주 얼굴 볼 수 있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곧이요, 어머니. 곧. 전화를 끊고 박준혁을 봤습니다. 박준혁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빚쟁이 신부로 시작했던 제 인생이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박준혁이 있었습니다. 엘레나 씨, 저녁 뭐 먹을까요? 준혁 씨가 좋아하는 거요. 엘레나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하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김해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낯설었던 이 땅이 이제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도 이 풍경을 보며 자랄 것입니다. 조지아와 한국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그 아이에게 저는 말해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를 지켜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 박준혁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엘레나 씨, 밥 됐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선택을 잘한 걸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빚쟁이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엘레나 바실리에바였고 박준혁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